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투스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또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거 입장을 정하자, 뭐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국민의힘은 입장이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정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좀 오락가락하고 과거 이와 같은 경제적 사건으로 비추어 보면 민주당도 역시 뭐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과 동일하게 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수렴되어 가지 않을까. 근데 진성중 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되게 강경하던데요? 폐지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일단 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면 그러니까 먼저 국민의힘 어떤 분께서 야 너희는 항상 로빈후식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좀 공감이 가던데 지금 이제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 시청자분들도 쏠깃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자.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렇게 쭉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지금 입법 내용들이 촘촘하지 못하다.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채널 A가 있다라고 하면 동아일보도 있고 한다라면 야 우리 한번 이제 5천만 원 이상 그 연봉 소득자들은 연 5% 정도씩을 따로 떼서 어디 기부를 하자. 조금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뭐 동의하는 거잖아요. 좀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단서가 붙어 3층 근무하는 사람만. 이러면 조금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달라지죠. 야 이렇게 4층 5층 사람들은 다행이다. 그래? 그럼 동의하지.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냐. 우리가 5천만 원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5%씩 기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 하자. 뭐 이럴 거고 4층 5층은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동에 저 충정로 사옥에 있는 분들도 하자. 이렇게 하고 내일이 아니니까 숨기지 못할 것 같아. 근데 3층 사람들은 왜 우리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외국인 빠지고 기관 빠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세 항목에 있어서도 빠지고 놓고 이게 상당히 테크니컬하게는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되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자 하면 많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지금 4층 5층은 그동안 1%씩 기부를 해왔었고 3층만 기부를 하지 않았었어. 그럼 이제 3층은 여전히 왜 그럼 좋아. 그런데 왜 5%로 갑자기 하냐 우리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뭔가 촘촘하지 않은 거군요. 시행이 됐을 때 왜 우리만 하냐 뭐 형평성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금투세의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다 설명하기 뭐 물리적으로 힘든데 한번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거조차도 야 봐라 지금 상위 1%만 반대하고 있지 않냐 하는데 가만 보시면요. 제가 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간 어떤 여론에 약간 밀려나신 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분들 은퇴소득자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관역이 되고 있어요. 야 금투세가 그렇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라면 뭔가 우리 생각엔 막 부자들 그 뭡니까 좀 뭐, 재벌들? 재벌들 그래요. 기업인들 좀 많이 참으려고 했는데 재벌들, 기업인들이 좀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사실상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은퇴소득자들한테만 하고 이게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굳이 했냐면 이게 제가 재벌들 은퇴소득자 이렇게 보면 은퇴소득자들도 이걸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하려면 눈, 코, 입을 갖추고 뭐뭐를 갖추고 애매모호하기보다는 그분들도 주식회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하려면 피하고 피하지 못할 사람들 우리 뭐 키오스크 비유하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만은 정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야 아들내미한테 야 좀 핸드폰 좀 바꿔줘봐 뭐 이렇게 나 아무 데서나 가고 바꾸기 싫으니까 근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나중에 이제 좀 화가 났던데 상당히 이제 바가지를 쓰고 샀던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그리고 기업인들, 재벌들은 이거 다 피해가요. 예. 과세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건 뭐 60대, 70대 은퇴소득자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저는. 그러니까 하려면 네. 좀 제대로 하고 촘촘히 하고 이게 유예 기간도 있었으니까 그동안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쉬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또 항상 우리 민주당 분들의 그러네요. 특징이 이제 있잖아요. 시행하기 직전에 뭐 이런 거니까. 네. 네. 항상 이때쯤에 또 정의감이 발동하는데 하나 비유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과세 제도가 이랬거든요. 네. 맨날 잘 아시겠지만 뭐 열 몇 번, 20몇 번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건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 같은 일반 회계사들 그리고 국세청 직원도 이 세무 상담을 안 해버리거든요. 부동산 관련. 네. 왜?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모르니까. 아니 실제로 모르니까.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야 김경률도 뭐 맨날 세법 전문가라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한번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도 핑계를 대볼게요. 네. 부동산 세법이 10번 20번 바뀌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인천에 개업하고 있는 네.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사무실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예. 부동산 관련 이렇게 건이 1년 요즘은 정말 1년에 한두 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거 하려고 제가 그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네. 안 하죠. 그렇겠네요. 또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그리고 그게 예. 엄청 복잡해요. 지금 이 금투세도 이거 바뀌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거든요. 네. 이자, 채권, 매매 차이 무슨 차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러지 말자. 하려면 조금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민주당의 그 구호는 뭐냐면 지금 정의감이거든. 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자. 그리고 예. 뭐 주가 폭락이 금투세 시행 예정인 금투세 때문이냐. 그 말 하나하나들은 맞죠. 네.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60, 70대 은퇴소득자라고 한다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뭐 과세 아니 재벌들 기업인들 이분들이 뭐 과세 대상이다라고 한다라면 그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감내할 수도 있지만 네. 이분들은 실제로 무방비 상태에서 한 번 두드려 맞을 거 키오스크 못 하니까 저만 네. 하더라도 핸드폰 예. 제대로 못 뒤지니까 네. 한 7, 80만 원 주고 예. 할부원금 샀던데. 그러셨구나. 네. 어쨌든 이게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좀 피해를 볼 수,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내야 되는 사람들이 은퇴소득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정교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네. 이게 정말로 과세해도 부담이 없는 사람보다는 부담 있는 사람들이만 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조금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가 이 금투세의 과세점은 어떤 네. 표적이라고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땐 60, 70대 은퇴소득자들. 예. 그리고 뭡니까 3, 40대 이분들은 거의 되지도 않을 거고 재벌들도 아닐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비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거다. 네. 지금 이게 외국인 기관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외국인 그러니까 더 한편으로는 지금 잘 들어보면 야 이게 외국인 기관들은 과세 대상도 아닐 뿐더러 거래세를 좀 낮춰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주 말하지만 외국인 기관, 개인, 개미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면에서 뭐 맨날 주식시장에서 얻어 터지는 곳은 이곳이잖아요. 개미들만, 개미들이잖아요. 예.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거래세는 낮추고 이분들한테는 이분들 중에서도 일부에는 금투세를 매겨버리면 이분들 네. 입장에서 충분히 화난다. 예. 채널 A 중에서 3층에만 너희 앞으로 일해라 하면 화나죠. 화나네요. 저는 조금 이것은 더 예. 정교하게 하고 조금 네. 기다릴 필요도 있다. 그리고 과세점이 과세의 관역이 네. 이런 거라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종부세 현재의 종부세는 강남 그 고가 아파트 소유자 내지는 예. 2주택 소유자 이런 면에서 저는 종부세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사람인데 네. 이래 가지고서는 금투세의 어떤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60, 70대 은퇴소득자라고 한다라면 예. 에이야, 이건 그 과세의 어떤 효익과 비용을 따졌을 때 네. 미치지 못한다라면 조금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어제 입장을 내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좀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는 좀 원팀 기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분위기가. 별다르게 다른 목소리를 네. 내지는 않더라고요. 예.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제가 내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예. 기존에는 없었던 네. 앞서 발의됐다 폐기됐던 법에는 없었던 게 구명로비 의혹인데 여기 예.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네네. 이게 좀 세 번째 특검법까지 낸 상황이라서 예. 계속 22대 국회 내내 정쟁용으로 쓰일 것 같은데 예.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강전혜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는데 네. 뭐였었죠?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네. 정말 엽기적이잖아요. 예. 정말 뭐 취임 이틀 만에 그걸 탄핵하겠다고 네. 그리고 증거는 사후 보완. 네. 증거 이제부터 찾겠다. 네. 그 제 기억나는 책 중에 하나가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예상 표절이란 책이 있거든요. 예.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진행자분께서 네. 무슨 지금 오늘 글을 쭉 쓰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너 그거 표절한 거야. 네. 누구를? 내 생각을. 그러니까 아, 이건 지금 뭐냐면 앞에 쓴 사람 뒤에 쓴 사람 있으면 앞에 쓴 사람 보고 표절한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어떻게 보면 쓰지도 않았는데 너 그거 오늘 쓴 거 내 생각을 표절한 거야. 너 나쁜 놈이야. 뭐 이런 네. 건데 예. 지금 이제 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네. 저는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갔는데 예. 최상병 특검법 네. 얘기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도 이게 너무 좀 뭐랄까요? 이제 세 번째이고 뭐 하나 또 덕지덕지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말한 그 보완되어진 특검안 그 정도라면 네. 여야가 합의로 좀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네. 이것을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 상에서 국민 다수가 이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좀 여야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라면 네. 특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그런 식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그런 안에 가까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내놓은 것은 네. 이건 좀 여러 차례 위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법률 전문가들도 네, 그런 면에서 그쵸. 조금 독소 조항이 해소가 된 건 아니니까. 예.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요. 예. 이게 정부도 그렇고 나서서 실제로 13조 원의 돈이 풀린다고 해서 별로 소비 진작 효과 없을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김경률 회계사가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이게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면 네. 소비 진작 되겠죠. 왜냐하면 다 가서 쓰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나타난 효과.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면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일단은 당연히.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하반기에선 많이 억제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라든가 작년 말에는 계속 지금 물가 상승이 부담이 된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따른 인플레 효과는 결국은 이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준단 말은 사실 안 주는 거하고 똑같고 네. 다만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한다면 전 이거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나 모두가 25만 원 받는 거나 예. 사실 좀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물가 상승이 벌어지면은 일어나면 누가 피해 보냐는 거죠. 예. 저소득층인 거죠. 네. 저소득층 국민이 피해를 볼 텐데 그와 같은 인플레가 일어나면 예. 이걸 정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의 최고 브레인 갑자기 전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분 누구시죠? 저기 최고 브레인이요? 최백운 교수님. 예. 최백운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야 화폐 좀 원 없이 찍자. 네. 원 없이 찍어서 주면 되는 거다. 이거 지금 남미처럼 가자는 거거든요. 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런 것처럼. 저도 가끔 유튜브에 보지만 여행 유튜버들이 올리는 거 보지만 돈을 이만큼 지폐를 이만큼 네. 쌓아놓고 예. 오후 되면 이게 이제 사용 가치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건데 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막 발행을 하면은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지역
지역화폐,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막 발행하자 이런 건데 이제 발행 비용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럼요. 아니 그리고 뭐 지역화폐다 뭐다 이런 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저번에 모 지사 경기도 모 지사께서 어느 뭐 선거 막판에 도지사 선거 막판에 뭐 얼마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기억하거든요. 뭐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발행하겠다. 좋죠. 국민들 입장에서야 좋죠. 그런데 그 2만 원은 뭐냐는 거죠. 세금이잖아요. 그러네요. 조삼모사가 되는 거네요. 전 이분들 가끔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자기는 회계사니까 뭐 경제를 박찬대 잘한다. 원내대표가 뭐 검찰 출신이 뭘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막 비꼬면서 그럼 뭐 이제 최백은 교수님도 뭐 경제학과 교수님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경제학 교수 회계사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게 25만 원 그리고 화폐 찍자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뭐 그분들의 이상향은 베네수엘라인 건지 가자 베네수엘라이잖아요 정말.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계사잖아요. 네, 회계사 출신으로서 검사가 뭘 알겠냐. 한동훈 대표 경제 잘 모를 것 같다. 뭐 세금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전 정말 어떤가요? 업계에서 이때 정치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뾰족하게 한번 이런 말 한번 해볼까요? 박찬대 회계사님의 박찬대 당대표의 원내대표의 이력을 회계사로의 이력 중에서 기억나는 거 내세울 만한 거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특수부 검사로서 이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내놓을 만한 거 정말 뭐 하루여도 모자라거든요. 뭐 저도 여러 가지 관련 재벌들의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봤으니까 경제사범 수사했던 거. 그렇죠. 여러분 한번 뾰족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회계사라는 뭐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지만은 과거 한번 30년 40년 전 회계사분들 주변에서 시청자분들 볼 수 있으면 그분들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건 빈말이 아니라 3월 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 수 있었거든요. 아니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없었어요. 실제로 회계사들은 과거에는 2월 3월만 시즌이라고 해서 일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세대를 겪어온 게 이 박찬대 원내대표거든요. 옛날에는 업무 영역이 오딧 감사밖에 없었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뭐 M&A 영역이다. 과거에는 기업을 사고 팔 때 삼성과 SK가 기업을 사고 판다 하면은 좀 뭐 비하에서 말하면 통밥으로 사고 팔고 있지. 밸류에이션 한다 뭐 어쩐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사고 판 행위도 거의 없었었고 IMF가 터지면서 뭐 밸류에이션이다 뭐다 많은 회계사들의 업무 영역이 있었고 4월부터 12월까지 먹고 살 일도 생긴 거지. 그 세대를 안 겪으신 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찬대 대표님, 저 노골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회계사로서의 이력 한번 내보자. 뭐가 있는지. 한동훈 대표는 뭐 있는데 한번 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책위의장이 일단 취임을 하면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활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김경률 전 위원께서는 정책위의장 교체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모종의 배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건 혹시 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저도 먼저 물어봤어요. 사전에 살짝 이렇게 우리 작가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나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종의 배우 뭐 이런 말씀을 해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 뭐 우리가 당 대표가 바뀌고 우리 국민의힘이 9번이 바뀌었나요? 2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비대위 계속 생기고. 그럴 때마다 정책위의장이란 자리가 그리고 9자리 중에서 몇 자리가 뭐 3자리다 4자리다 하는 것은 다 뭐였으냐면 몇몇 분들이 자진 사퇴하여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 대표 때 있었던 그리고 강제로 비대위 전환 이것 때문에 3석이냐 4석이냐 이 이야기는 있었지 뭐 정책위의장 5대4 4대5 이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야기가 된 것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야 지금 그 당 대표
위원회 당 네. 대표 최고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4대 5냐 5대 4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건데 제 기억으로 비대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표결로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관행적으로도 뭐 표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고 그리고 뭐 약간 더 뾰족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어떤 조직이든지 뭐 다수결이다 뭐로 간다 하면 이게 막 진영화되어지고 뭐랄까요 쓸데없는 잊지 않아도 될 분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사결정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없던 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네. 문제가 되고 있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7월 30일로 기억하는데 네. 그날 낮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처음엔 독대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비서실장까지도 이제 네. 동반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인사와 관련해서는 알아서 하시라 네. 이렇게 말하면 다들 뭐 이걸 어떻게 달리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날 저녁에 비서실장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유임을 조금 권유했다, 뭐 권했다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상대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것이 저는 이제 모종의 배후 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뭐 그와 같은 집착이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된 결국은 이 뭐랄까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필요한 논란들을 조금 좀 야기한 일으킨 것은 부분이 있다. 그런 어쨌든 지적이었습니다. 좀 그 교체는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이후에 네. 별로 잡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남은 인선이 하나 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주요 공약 중에 여연 개혁도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의 사실 여연 원장은 좀 한동훈 대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아니면 같이 가면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교체 내지는 누가 원장이냐 이것보다도 이제 뭐 예. 누구십니까? 이제 고성국 그 뭐 이제 고성국 TV. 예, 고성국 TV 내지는 이제 뭐 주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께서 예.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김경률 사무총장 뭐 이걸 올렸던 것을 봤는데 예, 그건 뭐 실체가 있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뭐 저 예. 얼마 좋겠습니까? 제가 사무총장이 되면. 일단 사무총장은 아닌 거였고 예. 여연 원장도 아닌 건가요? 아무 근거 없죠. 아니 예. 진중권 교수님을 조금은 아는 입장에서 이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오라 내지는 국무총리로 오라 해도 안 갈걸요 이분. 예. 아이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진중권 교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비례 2번을 준다 해도 안 갈 사람이고 예. 국무총리 가라고 해도 안 갈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이건 아니죠.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은 정말로 실제로 논의된 적도 없는 것들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막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도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프레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김경률, 진중권, 한동훈 이렇게 묶으면서 좌빨 묻었다. 뭐 예. 이런 거겠죠. 네. 한동훈 주변에는 자꾸 이렇게 좌파 성향의 예. 조언가들이 있다. 그런 거죠. 예.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말씀 처음에 여쭤봤던 것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여연에 관해서 얘기한 거 보고 상당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하면 또 곧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야, 한 대표랑 좀 이야기했냐? 전혀 이야기한 바 없고 네. 뭐냐면 그 저도 공감이 갔던 부분이 뭐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주변의 인력풀이라고 할까요? 제가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전문가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 네. 예. 제가 봐도 뭐 비대위원으로 짧게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주변에 국민의힘 주변에 여러 뭐 교수분들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분들 이런 인력풀들이 많지 않다. 네. 좀 층이 상당히 얇다. 예. 몇몇 분들 상당히 이제 퀄리티로 따지자면 높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상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또 이와 같은 인력군들이 차기 총선에서 있을 수 있는 내지는 지자체 선거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또 인재군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예. 어떤 전문가적인
뭐 한 명 한 명의 인물군의 부족함, 그리고 감히 얘기해 보자면 또 하나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얇다.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누가 지금 이제 홍영림 뭐 원장도 괜찮고 뭐 네. 저는 누구냐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혹시 금투세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좀 얘기를 나누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네요. 그러니까 없으신가요?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도 그 비대위원 할 때 깜짝깜짝 놀랐던 게 이건 모르겠지. 얘기를 들어 그 막판까지 이렇게 논란이 오고 갔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제가 억지가 아니라 민주당이 결정을 못했기 때문인데,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정말 비례대표 선거제조차도 엄청나게 실제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당시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거제 이거 누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도 설명 못해요. 선관위 직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저보고도 설명하라 하면은 다시 옛날에 봤던 거 다시 또 1박 2일 공부하고 해야 설명 가능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이렇게 꼬여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면서 비례대표 선거제 회의를 하는데 저건 내가 그래도 더 잘한다. 왜냐면 저 이제 그 직전 선거 때 21대 선거 직전에 제가 엑셀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엑셀로 만들려면 그거 다 제도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난 알 만큼 안다 했는데 내가 더 잘한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의원분들도 다 계신데 정말 또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뭐 인간 AI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또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혼자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점이 틀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단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일을 넘겨라.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이랑 뭔가 같이 해라. 혼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굳이 또 저도 쫀쫀하게 해보면 본인이 더 잘 알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지 못하지만은 그 뭐랄까요?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단점이자 이런 일조차 있었구나 할 그런 사안인데, 다른 분들은 또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일요일 날 전화 걸어서 뭐 하다가 지금 뭐 하세요 하면은 뭐 하고 있다. 그걸 왜 하세요? 제가 그런 적도 있거든요. 제가 차마 무슨 일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그런 것들 조금은 뭐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하면은 10, 다른 분이 하면 8. 분명히 전 그렇게 봐요. 그러더라도 이걸 떠넘겨라. 그리고 그 시간에 좀 쉴 수도 있다.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딱 감이 왔습니다. 그러시죠. 그냥 10을 원하는 캐릭터. 본인은 누구든지 10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없어. 나는 10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도 하고 본인이 하면 퀄리티는 좋지. 근데 이제 8, 제가 하면 또 6이 될 텐데 그런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좀 뾰족한 말인데 이제 검찰 수사를 하면 본인이 계속 10 이게 좋겠죠. 정말 이제 항상 상대했던 게 거대 범죄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조금은 일정 부분 놔도 되지 않나. 6, 저 같은 6, 4.5가 움직여도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좀 정치의 영역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